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7. 천냥만냥. 내가 내깟 놈의 대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하나 보아라. 정주사가 제 무렴에 삐쳐 미두장계로 대고 눈을 흘기면서 이런 배찬 소리를 한 것도 실상은 그 당장뿐이요. 바로 그 이튿날도 갔었고 그 뒤에도 매일 가서 하바도 하고 어칠버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미두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방 탑석불이 한 참복내 싸전 가게에 들른 참이다. 탑석불이 한 참복내 싸전 가게야 쌀 외상을 달라고 혀 짧은 소리나 하려면 몰라도 묵은 샘을 졸릴까 무서워 길을 돌아서까지 다니지만 오늘은 우정 마음 먹고 들렀던 것이다. 초봉이는 내일 모레면 서울로 간다고 모녀가 들어서 옷을 새로 하네 어쩌네 들이 서두르고 있다. 그거야 가장이요 부친된 사람의 위험으로 가지 못하게 막자며냐 못할 것은 없다. 고 정주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고 저러고 하느니보다 혼처나 어디 좋은 자리가 선뜻 나서서 말이 오락가락하면 그것을 핑계 삼아 서울도 가지 못하게 하려니와 무엇보다도 어서 혼인을 했으면 일이 두루 십상일 판이라. 요전에 탑석불이 한 참복내 안하기 그다지도 발을 벗고 중매를 서겠다고 서둘렀으니 무슨 기미가 있어도 있겠지 싶어 어디 오늘은 눈치나 좀 보아야지 이렇게 염량을 하고 쓱 들러보았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마침 가게에 나와서 있다가 반겨하면서 낮에 전의해 정주산의 집에까지 가서 유씨만 만나 우선 대강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도 미흡한 것 같아 이렇게 정주사가 지나가기를 지키고 있었노라고 선뜻 혼담을 내놓던 것이다. 정주사는 처음 모모 은행 군산지점에 고태수라는 말을 듣고 며칠 전 미두장에서 봉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내달아 말려주던 일이 생각나서 혼자 얼굴이 붉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신기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글쎄 그이가요. 김씨는 연달아 참새같이 제잘거리기 시작한다. 그은 1년짝이나 우리 집에서 기식을 하고 있지만 두고 본다 치면 볼수록 얌전하겠지요. 요새 젊은이 허군 그러니가 있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도 과히 사람이 상스럽지 않을 것 같더군요. 정주사는 태수의 차악 눈에 안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미상불 그럴듯하다고 했다. 그이 말도 그래요. 정 아무개 씨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어른 같으면 인사는 못 있었어도 가끔 배워서 안면은 익혀 안다고. 그러나 저러나 근지가 어떤지 원이 서울이래요. 과부댁 외아들인데 양반이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네 본 댁에서는 솥을 대문을 달고 안팎으로 종을 부리면서 이액 여봐라 하고 그런 되나요? 재산도 벼 1000이나 하고 그래서 그이가 월급 받는 건 담뱃값이나 하지 다달이 자기네 본 댁에서 돈을 타다 쓰곤 해요. 그건 나도 가끔 각지 편지가 오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은행에 다니는 것도 이제 크게 무얼 시작할 양으로 일 배울 겸 소일 삼아서 그러는 거래요. 이런 이야기야 그이가 어디 자기 입으로 하나요? 그이 친구한테 드럼드럼 들은 소문이지. 나이는 몇이라지요? 26, 7세 되었지? 26. 그러니까 갑진 을사생이지요. 재작년 봄에 경성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그 은행에 들어갔다가 작년에 일러로 정근이 돼서 내려왔대요. 네. 정주사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 대체 그만큼 기구가 좋은 집안의 자제로 외양도 반반하겄다 한데 어째 26이나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아니했나. 혹시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항용 그렇듯이
제 집에 구식 본처를 두어두고 또는 이혼을 하고 다시 신식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닌가 이러한 미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좀 파고 물어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는 얼핏 그만두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저하여 물어보기가 겁이 났던 것이다. 아무런들 그럴 리야 없겠지. 그럴 리야 하려고. 그는 짐짓 이렇게 씻어 덮어버렸다. 그래도 마음이 한 귀퉁이에서 찜찜해 하니까 그는 다시 마음을 다독거리는 것이다. 아무리 허물없는 중매 애미한테 기로니 그런 말을 까집어 놓고 묻는 법이야 있나? 차차 달리 알아볼지언정. 원, 그는 마침내 김씨더러 자기 의견을 대답하되 고태수라는 사람의 외양이 그만큼 똑똑하고 또 지금 듣자 하니 학식이며 문벌이며 다 상당하니까 그 말을 믿기는 믿겠다. 따라서 나도 가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 집 형편이 너무 구차해서 그런 좋은 혼처가 있어도 선뻑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려. 허허. 어쩐지 일이 묘하게 척 들어맞는 성 싶어 슬쩍 한번 넘겨 짚느라고 해본 소린데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듯이 사뭇 속이 후련하게시리 네, 네 그렇잖아도 그 말씀을 지금 하려던 참이에요. 그건 아무 염려 마세요. 벌써 정주산의 형편 이야기를 대강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어려운 댁에 괴로움 끼칠 게 없이 자기가 말끔 다 돼서 하겠다고 그러는군요. 그런 걸 보아도 사람이 영리하고 속이 트인구 한 게 아니어요? 호호. 허허. 그렇지만 어찌 그럴 법이야 있나요? 안열말로 내가 몇 끼 밥을 굶고서 혼수를 마련할 값에. 정주사는 시방 속으로는 희한하고도 굴져서 입이 저절로 흐물흐물 못 견딜 지경이다. 온 정주사도 별 체면을 다 차리시네 그려. 김씨는 반색을 하면서 그런 걱정은 조금치도 하지 말라고 다시금 설명을 쭉 늘어놓는다. 결혼식은 예배당이나 공회당에 가서 신식으로 할 테니까 또 혼인잔치도 유리집에 가서 할 테니까 집에서 국수 장국 한 그릇 말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뿐 아니라 태수의 말이 저의 모치는 교수고 결혼식이고 전부 다 내 맘대로 정한 뒤에 성례 날이나 기별하면 그날 보러 내려오겠다고 한다고 한다. 부잣집 과부의 외아들인 만큼 어려서부터 저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고 그래서 혼인까지도 상관을 않고 제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말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아저씨 탑삭부리 한참봉과 아주머니 김씨한테 범백을 미룰 테니 잘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던 참이다. 그러니 혼인을 하게 되면 범절은 우리 두 집안이 상의껏 치르게 될 것이다. 한즉 퍽 순번할 모양이다. 그리고 김씨는 이야기하던 음성을 일단 낮추어 더욱 의논성 있게 소곤거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안 터래도 차차 아시겠지만 기왕이니 드러나 두세요. 그이가요. 그 말도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말끔대서 하겠다는 그 말끝에 한 말인데 그 댁이 지내 시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 안 됐다고. 더구나 정주사 어른이 별반 생화도 없으시다니 그래서 쓰겠냐고 걱정을 해요. 하던 끝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혼인이나 치르고 나서 형편을 보아 장사나 허시라고 얼마간 미천을 돌려 드려야 하겠다고 그러겠지요. 글쎄 젊은이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요밀조밀합니까 온. 이 말까지 듣고 난 정주사는 혼자 속으로 참고 천연덕스럽게 있기가 어려울 만큼 흐흐흐흐 한바탕 웃어 젖히든지 춤을 덩실덩실 추든지 하고 싶게 몸이 근지러워졌다. 저편 쪽에서 한동안 쌀을 파느라고 분주히 서두르던 탑삭부리 한참봉이 가게가 너끔하니까 손바닥을 탈탈 털면서 이 편으로 가까이 온다. 정주사 그 혼인 꼭 허시오.
내가 보기에도 사람은 쓸만합니다. 술잔 먹기는 허나 봅니다마는. 탑삭부리 한참봉은 태수가 장가를 가는 것이 마치 며느리를 보게 되는 것 같이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나 고정한 치가 돼서 사실대로 털어놓고 권을 하던 것이다. 그이가 무슨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김씨는 기를 쓰고 나서서 남편을 지천을 한다. 왜 저렇고? 귀성 없는 소리를 하니깐 그러지요. 먹는 건 먹는다고 해야 하는 법이야. 또 젊은 사람이 술을 좀 먹기로 소니 그게 대수인가? 정주산 그런 건 가리지 않는 분내야. 그렇잖수? 정주사. 뭐. 아니에요 정주사. 그인 술 별로 먹잖아요. 난 먹는 걸 못 봤어요. 뭐 그거야 먹으나 안 먹으나. 그래도 안 먹는걸요. 난 보니깐 먹던데? 언제 먹어요? 요전날 밤에도 장제동 골목에서 취한 걸 본걸? 정주사는 실로 진실로 그렇다. 태수가 술은 100동이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탑삭불이 한참봉내 싸전 가게를 나섰다. 그는 김씨더러 집에 돌아가서 잘 상의도 하고 또 아무려나 당자인 초봉이 제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뒤에 다 가합하다고 하면 곧 기별을 해 주마고 대답은 해 두었다. 그러나 그런 건 인사삼아 한 말이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 당장에 정혼을 해도 좋았을 것이었었다. 미상불 그는 선 자리에서 여보 일 잘 되었소. 자그 혼인합시다. 사주단자의 태길까지 아주 합시다. 책력 이리 가져오시오. 이렇게 쾌히 요정을 지어버리고 싶기까지 했었다. 아무것도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었다. 김씨의 말이 자기 부인 유씨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합한 양으로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면 되었다. 당자되는 초봉이가 혹시 어떨는지 모르지만 가령 제가 약간 싫은 일이라도 그 애는 부모가 시키는 노릇이면 다 그대로 좇는 아이이니 또한 성가실 일이 없을 터이었다. 그러나마 사람 변변치 못한 것을 제 배필로 골랐을세 말이지. 고태수 그 사람이 오직 도저한가. 도리어 과한 편이지. 처음 김씨가 혼담을 내놓았을 때에 정주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태수의 정체는 시방처럼 선명한 자격은 보이지 않았고 매우 막연한 것이었었다. 그렇던 것이 김씨가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해 가는 대로 차차 선명하게 미화되어 가기 시작했었다. 그것은 마치 캔버스 위에서 화필이 노는 대로 그림의 선과 색채가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차차로 뚜렷해지다가 마침내 환하게 인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다. 정주사의 머릿속에서 조화를 부리기 시작한 태수의 영상은 그가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는데 이르러서는 비로소 선명해졌고 디시 정주사한테 장사 미천을 대준다는 데서 완전히 미화되어 버렸었다. 골고루 대체 요렇게 맞춤감으로 떨어진 신랑감이 어디 가서 다른 집 몰래 파묻혔다가 대령하듯이 펄쩍 뛰어나왔는고 생각하면 자꾸만 꿈인가 싶어진다. 그는 이 혼인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서는 한번 돌이켜 마치 시관이 주피를 들고 글을 꽂듯이 사윗감 태수를 꽂는다. 자자의 관주다. 태수의 눈자위가 좀 불량해 보이는 것이랄지 사람이 반지 빠르고 건방져 보이는 것이랄지 더욱 무엇보다도 마음 찜찜한 구석은 그가 조건 붙은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심쩍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모른 채 하고 슬슬 넘겨버린다. 죄다 관주를 주어 놓고서 정주사는 어떻게 해서 누가 준 관주라는 것은 상관 않고 사윗감이 관주인 것만을 기뻐한다. 아들놈이 여느 때에 공부를 잘 못하는 줄을 알면서도 통신부의 성적이 좋으면 기뻐하는 게 부모다. 이거야 선량한 어리석음이구나 하겠지만 정주사는 그러한 인정이라 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정주사는 시방 크게 만족하여 가지고 콩나물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이 콩나물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초봉이의 혼인 및 그 결과에 대해서 공상을 했었고 하던 그대로 모든 일이 맞아 떨어진 기쁨을 안고서 오늘은 이 고개를 넘느니라 생각하면 이놈 콩나물 고개란 놈이 신통한 놈이로구나 싶어 새삼스럽게 좌우가 둘러 보여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돈이 생기면 느긋하게 궁리를 하면서 정주사는 천천히 집을 향하고 걸어간다. 대체 얼마나 둘러주려는고? 한 5,600원? 5,600원쯤 가지고야 넘고 쳐져서 할 게 마땅찮고 아마 돈 1,000원은 둘러주겠지. 혹시 몇 천원 척 내놓을지도 모르고. 한데 무슨 장사를 시작한다? 싸전? 포목전? 자파전? 그런 것은 이문이 너무 박해서 할 것이 못되고 가만히 미두를 몇 번 해보아 그래서 쉽게 한 미천 잡아? 에잉, 그건 못 쓰지. 그랬다가 만약 실수나 하고 보면 체면도 아니려니와 모처럼 잡은 들거리인데 방정을 떨어서야. 그러면 무얼 해야만 하기도 순화롭고 이문도 박하지 않고 두루 괜찮을고. 초봉이는 가게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개봉이와 형주는 건넌 방으로 쫓고 병주는 저녁 숟갈을 놓던 길로 떨어져 자고 시방 정주사 내외가 단둘이 앉아 초봉이의 혼담 상의에 고부라졌다. 나도 한참복네 집에서 두어 번이나 보기는 했수마는 유씨는 삭바느질로 하는 생사 깨끼 적삼에 동정을 달아가지고 마침 인두를 뽑아들면서 이런 말을 문득 비집어낸다. 외양도 다 똑똑하고 허기는데 어찌 눈치가 좀 독해 뵙디다. 아냐, 그 사람의 눈이 독한 눈이 아니야. 그러고 저러고 가네. 여보, 그렇게까지 흠을 잡아낼래서야 사윗감을 깎아 맞춰야 하지. 어디. 정주사는 발을 딱 개키고 몸뚱이를 좌우로 흔들흔들 양말 벗어던진 발사칠 오비작 오비작 우비고 앉아서 눈을 연신 깜짝깜짝 잠옷 유유한 태도다. 글쎄 나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지요. 뭐 아무튼지 사람은 그만하면 괜찮겠습디다. 괜찮고 말고 그만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좀 먹는 모양이지. 이번에는 정주사가 탈을 잡는 체한다. 한즉 유씨가 이번에는 차례 돌림이나 하듯이 불이 나게 그것을 발명하기를 당신도 원 별소리를 다 하시오. 시체 젊은 애들 치고 술 좀 안 먹는 사람이 베개 하나나 있답디까? 젊은 기운이고 허니 술 좀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야 낭패지. 그것도 미상불 그렇긴 그래. 사내 자식이 너무 괴타분한 것 보담은 술 좀 먹고 다 그러는 데서 세상 좋아도 부리고 하는 법이니깐. 거 보시오. 유씨는 돋보기 너머로 남편을 힐끗 넘겨다보면서 한바탕 구박이 나온다. 당신도 이제야 그런 줄 아시오? 세상에 당신같이 괴탑지근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담보 있게 술 한 잔 먹어볼 생각 못 해보고 그래 고렇게 늘 잔망스럽게 살아왔으니 어떻소? 말로가 요지경이 아니오? 정수사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한바탕 껄껄 웃더니 여태 발삿 오비던 손가락을 올려다가 못생긴 코밑수염을 양편으로 싹싹 꼬아 올린다. 암만 그래도 그놈이 카이저 수염은 되지 못하고 죽지가 처지는 것이고.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애가 정주사는 무령 끝에 서시렁주웅하고 이야기를 내놓는 모양인데 그는 벌써 태수를 그 애라고 애칭을 한다. 글쎄 우리 초봉이를 벌써 지난 초봄부터 알았다는구려. 그래가지고랑은 저 혼자만 애가 달아서 뭐 여간 아니었다더군. 그래 허허. 시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애를 해야만 장가를 온다우. 우리 애가 너무 내차기만 하고 그래서 남의 집 젊은 사람이라면 눈도 거듭떠 보질 않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나는 그 사람 자기네 집에서 어쩌면 그렇게 통이 당자한테 내 맡기고 맘대로 하게 한다니. 그 속 모르겠습디다. 신식이요 개명한 집이라면 다 그렇기는 하답니다마는. 아 여보 그러게 아니오. 과부의 외아들이겄다. 제 집안이 넉넉하겄다. 허니 자연 조동으로 자랐을 것이오. 그래서 입대까지 장가도 들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오. 그러니깐 장가를 가더라도 제 맘대로 골라서 맘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저희 집에서도 기왕 그래 오던 것이니 모르겠다.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서 하루 바삐 장가나 가거라. 이럴 게 아니오. 사리가 그렇잖소. 두 내외는 태수의 위인이랄지 또 혼인하기에 꺼림직한 점이랄지는 짐짓 말 내기를 꺼려했고 혹시 말이 나오더라도 서로 그것을 싸고 돌고 앉고 돌아가고 하느라고 애를 썼다. 마치 자리 잡은 부스럼이나 동티나는 터줏대감 건드리기를 무서워하듯. 그들은 진실로 이러하다. 그들은 딸 자식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권소리 목구멍을 도모하겠다는 계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행하고 할 담보는 없다. 가령 돈 있는 사람을 물색해내서 첩으로 준다든지 심하면 기생으로 내 앉히거나 청로에다가 팔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비록 낡은 것이나마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 타성으로 그놈한테 압제를 받기 때문이다. 교양이 압제를 주니 동물적으로 솔직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교활하다. 해서 정주산에는 시방태수와 이 혼인을 함으로써 집안이 샘평을 펴게 된 이 끔찍한 행운을 당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혼인이 장차에 딸 자식을 불행하게 하지나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를 일으켜 가지고 그 의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두루 천착을 해 보기를 짐짓 그들은 피하려 든다. 사실이 무섭고 무서운 소치는 너무도 사실이 뚜렷하고 보면 차마 혼인을 못할 것임으로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악취가 나는 것도 그것을 번연히 코로 막고 있으면서 힐끔 외면을 하고는 하나가 혹시 어찌 좀 퀴퀴허우? 할라치면 하나가 얼른 내달아 아니야 구수한 냄새를 가지고 그러는구려 하고 달래고 그러다가 또 하나가 그런데 어쩐지 좀 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군. 할라치면 하나가 서슬이 시펄해서 향긋 허구먼 그러시우 하고 새수 빠진 소리를 하는 것을 지천을 하던 것이다. 이렇듯 사리고 조심하여 눈 가리고 아웅한 덕에 내의 의견은 더 볼 것도 없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정주사는 아랫 동네의 약국으로 마을을 내려가려고 벗었던 양말을 도로 집어 신으면서 유씨더러 초봉이가 오거든 우선 서울은 절대로 보내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겸하여 이러저러한 곳에 혼처가 나섰으니 내 의향이 어떠냐고 물어보라는 말을 이른다. 성현도 다 세속을 좇는다는데 그렇게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신식이라면서 정주사는 마지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대님을 다 메고 일어선다. 그런 절더러 물어보아서 지가 싫다면 이 혼인을 작파하시려고? 유씨는 그저 지날말 같이 우스갯말 같이 한 말이지만 은연중에 남편을 꼬집는 속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변 유씨가 자기 자신한테도 일반으로 마음 걸리는 데가 없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제가 뭘 알아서 싫고 말고 할 게 있나. 애미애비가 종 알아서 다 제 배필을 골랐으리라고. 그런 걸 제 뜻을 물어보란 걸 무엇이소? 대체 옆편하고는 잔소리라니 글쎄 물어보아서 저도 좋아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언짢아 하거들랑 알아듣도록 깨우쳐 이르지. 그걸 글쎄 낸들 어련히 할까 봐서 그러시오. 잔소리 먼저 해놓고설랑 어여 갈 때나 가시오. 정주사는 핀잔을 먹고서야 그만 마루로 나간다. 마침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유 씨는 초봉이가 돌아오나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마당에서 정주사와 인사를 하는 게 승재의 음성이다. 오, 승재가? 유 씨는 새삼스럽게 승재한테 주의가 가던 것이다. 그럴 내력이 있었다. 유 씨는 실상인즉 진작 붙어서 초봉이가 승재한테 범연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뿐만은 아니지만 그첨 저첨 해서 그는 승재를 맛사윗감으로 꼽고서 두루 유념을 해왔던 것이다. 말이 많지 않고 봄에는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마음이 끔찍히 유순하고 인정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 씨의 마음에 들었다. 한번 그렇게 마음에 들고 나니 그 다음의 것은 다 제풀로 좋게만 보여졌다. 그의 듬직한 성미는 사람이 무게가 있는 것 같이 미더운 구석이 있어 보였다. 그가 지금은 다 그렇게 궁하게 지내지만 듣자 하니 늘 잡아서 내년 가을이면 온근 의사가 된다고 하니 의사가 되기만 되는 날이면 돈도 벌고 해서 거드럭거리고 지낼 거야 묻지 않아도 뻔히 알 일이다. 그러니 그때 가서는 마음 턱 놓고 딸을 줄 수가 있을 것이었다. 하기야 한 가지 마음 걸리는 데가 없지도 않았다. 승재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이 무대가리같이 굴러다니는 사람인걸. 도대체 근지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다. 옥에 티라고나 할까? 이것 한 가지가 유 씨의 승재에 대한 불안이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묘리대로 그것 또한 변법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지금 세상에 근지가 무슨 아랑곳 있나? 양반은 어디 있으며 상놈이 어디 있어? 저 하나 잘나고 돈만 있으면 그게 양반이지. 이렇게 유 씨는 인역의 편리를 위하여 승재의 근지 분명치 못한 것을 관대하게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년 가을에 승재가 의사가 되기를 기다려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정령코 작정을 한 것은 아니었었다. 역시 사윗감으로 좋게 보고서 눈여겨두었을 따름이다. 유 씨는 그러했지만 정주사는 결단코 그렇지 않았었다. 그는 승재 따위는 애초에 마음도 먹어본 일이 없었다. 물론 승재가 생김새와는 달리 인정도 있고 행동거지가 조신한 것은 정주사 자신도 두고 겪어보는 터이라 모르는 바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승재, 그가 의사가 되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의표도 훤치르르 하고 이렇게 황골탈퇴해서 척 정주사의 눈앞에 현신을 한다면 그때 가서야 정주사의 생각도 달라지겠지만 시방의 승재로는 간에도 차지를 않았다. 그는 유씨처럼 승재가 일후 잘 되게 되는 날을 미리 생각해 보려고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초봉이가 승재한테 무슨 다른 기색이 있는 눈치를 안다거나 또 유씨라도 승재를 가지고 자, 약시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 사람을 초봉이의 배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상의를 한다면 정주사는 마구 훌훌 뛸 것이었다.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네 집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천민을 가지고 어엿한 내 집 자식과 혼인을 시키다니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더란 말이냐고. 그 노랑수염을 연신 꼬아 축히면서 냅다 냉갈령을 놓았을 것이었었다. 그 끝에 유씨한테 듭신 지천을 먹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유씨는 남편의 그러한 솔성을 잘 아는 터라 애여 말 눈치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쯤 혼자 속치부만 해두고 오늘날까지 지내왔었다. 그러자 오늘 벼랑간 고태수라는 신랑감이 우선 외양도 눈에 착 괸 뿐 아니라 천하에도 끔찍한 이바지를 가지고서 선뜻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유씨는 태수가 나타나자 그의 외양과 들이미는 소담스런 이바지에 그만 흠탁해서 여태까지 유념해 두고 지내던 승재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수 하나만 가지고 여부 없이 작정을 해버렸던 것이다. 유씨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도 종시 승재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침 승재의 음성이 들리니까 비로소 주의가 갔던 것이다. 유 씨는 그제서야 승재를 태수와 대놓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쌍으로 선 무지개처럼 빛이 곱고 선명하기 가깝게 있는 며느리 무지개는 태수요 뒤로 넌짓이 있어 희미한 시어머니 무지개는 승재인 양 도시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을성 싶었다. 태수가 그처럼 솟아 보이는 것이 흡족해서 유 씨는 무심코 빙그레 웃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끝에 문득 그만큼이나 무던하다고 본 승재를 그대로 놓치게 되는가 하면 일변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이 아깝다는 생각에는 그보다 앞서서 욕심 하나가 돋쳐 나왔었다. 그는 승재를 그냥 놓아 버릴 게 아니라 작은 딸 개봉이의 배필로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25살이니까 개봉이와는 나이 좀 층이 지기는 해도 8살쯤 대사가 아니었었다. 그러니 아무려나 승재는 그 요량으로 유념해 두고서 후기를 보기로 작정을 했다. 하고 본즉 유 씨는 하룻밤에 한자리에 앉아서 큰 사위 작은 사위를 다 골라 세운 셈이 되고 말았다. 9시나 되었음직해서 초봉이가 돌아왔다. 유 씨는 들어오는 초봉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다. 너 어디 아프냐? 눈이 폭 갈리고 해쓱한 얼굴이며 더구나 핏기 없는 입술이 결코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아니, 초봉이는 대답은 해도 말소리에 신명이 하나도 없고 방으로 들어서자 접질리듯 주저앉는 몸짓에도 완구히 맥이 없어 보인다. 유 씨는 바느질하던 것도 내려놓고 성화스럽게 딸을 바라본다. 아니랄게? 저녁은 아까 형주가 날라갔지? 먹었니? 네. 그럼 늦게 일을 해서 시장에서 그러나 보구나? 아니. 그럼 왜 신색이 저러냐? 어디가 아픈 게로구먼? 분명히 아픈 게야. 아이, 어머니도. 초봉이는 강행해서 웃으려고 하는 모양이나 웃는다는 게 웃는 것 같지도 않다. 내가 어쨌다고 그러시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다 무엇이냐? 사람이 꼭 중병 치르고 난 것처럼 신색이 틀렸는걸. 어디가 아파서 그러거든 아프다고 말을 해라. 약이라도. 아프긴 어디가 아프. 아무렇지도 않다니깐. 초봉이는 성가신 듯이 이마를 가늘게 찌푸린다. 초봉이는 아까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넘치게 명랑했었다. 오늘은 저녁 때부터 새 주인한테 가게를 아주 넘겨주고 내일 하루는 쉬고 모레는 밤차로 서울로 가고 한다고. 사람이 본시 진중하니까 사뭇 쎄왈 거리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혼자 속으로 좋아서 못 견디어 하는 눈치는 완연했었다. 그는 그 새도 늘 어머니만 믿으니 어쨌든지 아버지가 못 가게 막지 못하도록 가로맡아 주어야 한다고 모녀가 마주 앉기만 하면 뒤를 누를 겸 신신당부를 했고 오늘 아침에 나갈 적에도 모친을 가만히 부엌으로 불러내어 그 말을 하면서 모친이 염려 말라고 해주니까 그저 입이 벙싯벙싯 하는 것을 손등으로 가리고 나가기까지 했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저녁에는 갑자기 신색이 말이 아니게 틀려가지고 맥없이 들어오니까 유 씨는 처음에는 필경 몸이 아파서 그러는 줄로만 알고 애가 쓰여서 그리 성화를 한 것이다. 그러나 차차 보니 제 말대로 역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니고 무엇을 걱정하는 것 같은 낙심한 것 같은 그런 기색이 보였다. 그러면 혹시 가려던 서울을 못 가게 되어서 그런 것이나 아닌가. 물론 집안의 일을 제가 그새 벌써 알았을 이치는 없고 그렇다면 달리 무슨 곡절이 생긴 모양인데 대체 어찌된 까닭인고 유 씨는 이렇게 두루 생각을 해보느라고 잠잠히 손끝에 바늘만 놀리고 있다. 초봉이는 잠자코 한동안 말이 없이 앉았다가 문득 어머니 난 서울 못 가게 됐다우? 하는 게 마치 성가신 남의 말을 겨우 정갈하듯 한다. 응? 왜?
유 씨는 속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니 하고서도 짐짓 놀란다. 그는 짐짓 놀라는 채 했지 속으로는 그저 일은 실없이 잘 되었다고 마음에 썩 다행스러워 했다. 유 씨는 방금 오늘 아침까지도 딸더러 부친이 막는 것은 가로맡을 테니 염려 말라고 장담을 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해왔었다. 그러던 것을 그날 하루가 다 못 가서 같은 그 입을 가지고 이에 너 서울 못 간다. 이 말을 하기는 아무리 모녀지간이요. 또 갑자기 좋은 혼처가 나선 때문이라지만 그래도 낯 간지러운 노릇이었다. 그런데 계제에 제가 먼저 서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단 말을 하고 보니 유 씨는 이런 순편할 도리가 없던 것이다. 초봉이는 제가 한 말이고 모친이 묻는 말이고를 다 잊어버린 듯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겨우 내키지 않게 아저씨가 오지 말래요. 아저씨? 제오 말이지? 네. 왜? 어째서? 물어도 초봉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다. 아니 글쎄 유 씨는 서슬을 내어 성구려 든다. 제가 자청을 해서 가자고 해놓고는 이제는 또 오지 말란다니. 그건 무슨 놈의 변덕인구? 그런 실없는 일이 어디 따더드냐? 물론 이 편은 버젓한 혼인을 하게 된 거로 그렇지 않아도 일을 파의시켜야 할 판이었고 그러니 절로 파의가 된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지. 생각하면 괘씸하고 도무지 경우가 그런 짓이다. 일껏 제 입으로 가자고 해서 다 말짜듯 짜건 고는 이제 슬며시 오지 말라고 한다니. 그래서 남의 집 어린 자식을 저렇게 신명이 떨어져 얼굴이 죽을 상 되게 하다니. 요행 보내지 않기로 조금 전에 작정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유 씨는 단박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쫓아가서 속이라도 시원하게 시비를 가리자고 들 그의 승벽이다. 사실 그는 당장에 초봉이가 가엾은 깐으로는 그대로 부르르 달려가서 제호의 턱 밑에다 주먹을 들이대고 자 무슨 일로 그랬습나? 그런 경우가 있습나? 그만두소. 그까지 놈의 서울 안 보내도 좋습네. 부활한 듯이 버젓한 신랑감을 골라서 혼인을 하겠습네. 이렇게 콧구멍이 뻔하도록 몰아세워주고 싶기도 했다. 글쎄 우릴 만만히 보고서 그러는 게 아니냐. 대체 어째서 가자고 했다가 이제는 오지 말란다더냐. 답답하다. 속이나 좀 알자꾸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니깐. 초봉이는 곧은 대답을 않고 있다가 종시 모른다고 하고 만다. 그는 아까 저녁 때 당하던 그 일을 모친한테고 남한테고 제 낯이 오히려 따가워서 말하기조차 창피했다. 저녁 때 5시가 얼마 지나서다. 바쁜 일이 없어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제호지만 요새 며칠은 바빠서 오늘도 아침부터 몇 번째 그 긴 얼굴을 쳐들고 분주히 드나들던 끝에 잠깐 앉아 쉬려니까 그나마 안에서 윤희가 새어 들여갔다. 제호가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더니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쯤은 내외간에 싸움을 하는 터라 초봉이는 그저 또 싸움을 하나 보다 했지 별반 귀 여겨 듣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 기어코 그 계집애를 데리고 갈 테란 말이야? 윤희의 쟁그럽게 악을 쓰는 목소리가 마치 초봉이도 들으라는 듯이 역력히 들려왔다. 초봉이는 귀가 번쩍 뛰었다. 글쎄 데리고 가면 어째서 그러는 거야? 이것은 약간 거칠게 나오는 제호의 음성이다. 어째서라니? 내가 그 속 모를까 봐서? 속은 무슨 속이란 말이야? 말은 못하나? 계집애가 벤조고름하게 생겼으니까 음축맞게 딴 배짱이 있어가지고 설랑. 이렇게 들려 나오는 윤희의 바락 소리에 초봉이는 얼굴이 화텄 달아올랐다. 그는 마침 배달하는 아이도 없이 혼자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깨끗한 처녀의 마음자리에 진흙을 끼얹은 것 같아 일변 분하기도 했다. 나이값이나 좀 해요.
재호가 나무라듯 비웃듯 씹어 뱉는다. 인전 그만하면 철도 들 때도 됐는데 왜 점점 갈수록 그 모양이야? 원 내가 아무리 계집에 걸신이 들렀기로서니 그래 나이 자식 영갑이고 더구나 믿거라 하고서 갖다 맡기는 친구의 자식한테 손을 댈까 봐서 원 히스테리도 분수가 있고 강자도 턱이 있어야지. 아이고 저 꽝 우리 구원 같은 아가리로다가 말은 이기죽 잘도 안 해. 아무튼지 말로만 이러네 저러네 해야 소용없고 자 데리고 갈 테야 안 데리고 갈 테야 응? 데리고 갈 테야. 정말? 그래. 그럼 나도 나하고 싶은 대로 할 테야. 윤희의 한결 독살스러운 소리가 잠깐 그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자 이거 알았지? 이건 빙초산이고 이건 모모가리. 빙초산은 우선 그 계집애 낮바닥에다가 끼얹어주고 그리고 나서 모모가릴랑은 내가 먹고 어때? 그랬으면 시원 상쾌하겠지? 빙초산을 그 계집의 얼굴에다가 끼얹는다는 소리가 들릴 때 초봉이는 오싹 소름이 끼치고 수족이 떨렸다. 안에서는 연달아 쾅당 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가게께로 가까워질 때에는 초봉이는 벌써 길로 뛰어 나왔었다. 그러나 길로 뛰어 나오기는 했어도 엄하지도 어떻게 할지 분간이 선뜻 나지 않아서 주춤하는데 재호가 양편 속에 약병 하나씩을 갈라들고 시근벅은 가게로 나오던 것이다. 안에서는 윤희가 아이고 대고 목을 놓고 울음을 울고 재호는 두리번거리다가 길 가운데 가 서서 있는 초봉이더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기다란 얼굴을 끄덕거린다. 이런 제기랄 것! 재호는 들고 나왔다가 테이블 위에 놓았던 빙 초상과 모모 가리병을 도로 집어들고 들여다 보면서 투덜거린다. 글쎄 그놈의 원수가 이건 어느 결에 도둑질을 해다 두었더람. 거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제기랄 것. 이거 아무래도 내가 모모 가리라도 들이마시고 죽어버려야 할까봐. 근데 초봉이. 불러놓고도 그는 난처에 참아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을 잇는다. 이거 참 미안하게 됐는데 말이야. 응, 저 이번에 말이야 서울같이 못 가게 될까봐. 그러니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면 내 언제 올라오라고 기별하겠시리. 응? 초봉인 다 내 사정 알아줄 테니깐 하는 말이니 제기랄 것 이놈의 세상. 재호는 초봉이의 대답을 차마 듣기가 미안한 듯이 제 할 만 다 해놓고는 이내 약병을 집어들고서 극약 독약이라고 쓴 약장 앞으로 가고 만다. 삼액이 이렇게 된 삼액이고 했고 봄의 초봉이는 그렇듯 창피스러운 곡절을 모친한테 값에 이야기를 하기가 낯이 뜨거웠던 것이다. 그러고 저러고 가네. 유 씨는 굳이 더 케어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쯤에서 짐짓 모름새를 해버리면서 비로소 혼인 말의 허두를 꺼내놓대. 잘 되었다. 그까짓 때에 서울은 간들 실상 말이지 무슨 그리 우운한 수가 있다더냐. 밤낮 그 턱이 제 턱이지. 아주 잊어버려라. 그리고 시집이나 가거라. 초봉이는 그러나 그 끝엔 말은 심상하게 귀넘겨 들었다. 전에도 양친이 늘 마주 앉기만 하면 초봉이가 듣는 데고 안 듣는 데고 어서 시집을 보내야겠다거니 너무 늦어가서 걱정이라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그저 지날 말인 줄만 알았던 것이다. 한편 유 씨는 오늘 저녁에 그 말을 죄다 할까 또 운만 따고서 그만둘까 망설이던 참이다. 가자던 서울은 못 가고 저렇게 풀이 죽어 만사에 경황이 없어 하는데 혼인 이야기란 어찌 생각하면 세수 빠진 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변 생각하면 그 애가 그럴수록 혼인이 어울린 이야기를 해 주어서 거기에 다가나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도 계제에 좋을성 싶었다. 그래 우선 그렇게 허두만 내놓고는 어떻게 할꼬 하고
다시 한번 궁리를 하는데 건넌방에 있던 개봉이가 마침 건너와서 살며시 들어앉는다. 그는 오늘 초저녁부터 눈치들이 이상하고 하니까 필경 형의 혼인 이야기려니 기술을 채고서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바느질 좀 배워야지 해. 개봉이는 도로 쫓겨날까봐 아주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말긋말긋 눈치를 살핀다. 여우 같은 년 같으니라고. 유씨가 누가 내 속을 모를 줄 아느냐는 듯이 돋보기 너머로 눈을 흘기면서 내년이 무척 바느질이 배우고 싶겠다. 그러다가 짜장 사람 되게. 아이고 어머니도 바느질 못한다고 시집 갔다가 쫓겨오면 어머닌 속이 시원하겠수? 말이나 못하나. 저녀는 주둥아리만 알로 까놨어. 헤헤, 그래도 어머니 딸은 어머니 딸이지. 내 속에서 내년 같은 외장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머니, 나는 나 같은 훌륭한 딸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고? 그게 이상한걸? 전현이 얄레져서 한참 까불고 있구만. 그렇게 까불고 분주하게 굴려거든 저 방으로 건너가. 네, 그저 다소곳하고 앉아서 어머니 바느질 하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유 씨는 개봉이를 지쳐는 해도 그 애가 건너와서 분배를 놓고 나니까 초봉이와 단둘이서 앉아 있을 때보다는 어쩐지 빡빡하던 것이 적이 풀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도 훨씬 순화로워지는 듯 싶었다. 이해야, 초봉아. 유 씨는 음성이 정이 간곡하게 부르면서 잠깐 고개를 쳐들고 본다. 초봉이는 모치니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길래 음성까지 가다듬어 가지고 그러는고 해서 마주 고개를 쳐든다. 벌써 너도 나이가 21살이니. 유 씨는 이윽고 이렇게 허들을 내놓고는 그러고는 또 한참이나 잠잠하다가 비로소 흰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향에서 그래도 조석 걱정을 않고서 살던 그때 같은 처지라면야 너를 나이 21살이나 먹도록 두었을 것이며 또 너를 내놔서 그 푸달진 돈벌이를 시키느라고 오늘처럼 박재호 따위가 우리를 호락호락 허게 보고서 그런 경우 빠진 짓을 하게 하긴들 했겠느냐? 그것이 다 집안이 치패해서 궁하게 살자니까 범사가 모두 그 지경이로구나. 유 씨는 이렇게 시초를 잡아가지고 넉넉 아마 30분 동안은 별별 잔 사설을 다 늘어놓더니 급기야 그러하니 내 나이 한 나이라도 더 들기 전에 마땅한 혼처가 있으면 하루바삐 혼인을 해야겠다. 너의 부친과 앉아서 그 걱정을 하던 참이다라고 겨우 장황스런 서론을 끝마친다. 마치고 나서는 또 한 번 음성을 이번에는 썩 의논성 있게 가다듬어 너 혹시 저 너머 한참봉네 싸전집 말이다. 그 집에 기식하고 있는 고태수라는 사람. 저 아따 저 모모 은행소 다닌다는 사람 말이다. 그 사람 더러 본 일 있느냐? 유 씨는 고개를 쳐들면서 말을 멈춘다.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이름을 듣자 아 기어코 여기까지 바싹 들이대고 육박을 했구나 하고 몸을 떨었다. 그동안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사람의 독하고 세찬 정기가 미묘하게도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밀리며 실로 악정 고투를 해왔었다. 고태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내고 동시에 그가 이러저러한 속이 있다는 것을 알던 그날부터 초봉이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동요가 시작되었다. 초봉이가 맨 처음 그날 태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승재와 비교해서 승재가 그만 못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 태수한테 반감이 생긴 것, 그것이 벌써 심상치 않을 시초였던 것이다. 그 뒤로 늘 태수는 초봉이의 머릿속에 가서 승재의 옆에 가 착 붙어서는 초봉이가 아무리 눈치를 해도 철거미같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초봉이는 승재를 자꾸만 축혀 앉히고 싸고 돌고 해도
그럴수록 태수가 자꾸만 더 드세게 파고들었다. 태수는 마치 색채 강렬한 꽃이나 진한 향수처럼 초봉이의 신경을 자극시켰다. 초봉이는 눈이 아프고 콧속이 아려서 그 꽃을 안 보려고, 그 향내를 안 맡으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두르고 했어도 끝끝내 큰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피해지질 않았다. 피하지도 피해지지는 않고, 그게 안타깝다 못해 필경 제 마음이 울고 싶게 짜증만 났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래잖아 서울로 가는 날이면 그것도 활활 털어지고 마음 가뜩 하겠지. 이렇게 믿고 일변 안심을 했었다. 이렇듯 초봉이로서는 이 판이 말하자면 아슬아슬한 땅 제주를 넘는 살판인데, 벼랑간 서울 가져던 것이 와해가 돼 단지 서울을 가지 못하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실망인데 우황 고태수라니. 마침내 승재를 갖다가 한편 구석으로 밀어젖히고 제가 어엿하게 모친 유씨의 옹의까지 받아가면서 이마 앞으로 바로 다가선 그 고태수. 초봉이는 모친이 말을 묻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 혼자서 시방 태수라는 사람이 던지는 그물에 얽혀 매어 옴나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덧 방그레니 웃으면서 그한테 손을 내미는 제 자신을 바라보다가 깜빡 정신이 들어 다시금 몸을 바르르 떤다. 그 사람 말이 너를 안다고, 그리고 너도 자기를 알 것이라고 그러더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또 내놓는데, 개봉이가 말 허리를 꺾고 나서서 한마디 참견을 하느라고. 그 사람? 나도 더러 봤지.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너무 말쑥한 것 같더라. 내깐년이 무얼 한다고? 잠자코 있더랑고서 오르르 나서 주제 넘게. 유씨는 개봉이를 무섭게 잡돌이를 해놓고서 다시 초봉이더러. 그래, 너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또 내가 보기도 사람이 퍼 깨끗하고 똑똑해 배더라. 나이는 올해 26이고 서울서 아따 멋이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어이구 어머니도. 욕을 먹을 값에 개봉이는 제 낯이 따가워서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던 것이다. 전문대학교가 어디 있다우. 전문학교는 전문학교고 대학이면 대학이지. 이년아, 그럼 더 높은 학교는 개로구나. 아이고 참 볼 수 없네. 혼인하기도 전에 지레들 반에 가지굴랑. 난 고런 산에 얄밉더라 뻔질뻔질한 게. 아 전현이? 유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장 무슨 거절을 낼 듯이 돋보기 너머로 개봉이를 흘겨본다. 행여 건드릴세라 사리고 조심하는 아픈 자리를 마치 들여다보는 듯 꽁짝나게 칼끝으로 쑤셔낸다구야. 이 당장 같아서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요 쳐 죽이고 싶게 밉던 것이다. 초봉이는 종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고, 유씨는 개봉한테 흘기던 눈을 고쳐서 초봉이에게로 돌려 한번 힐끗 기색을 살핀 뒤에 쭉 설명을 늘어놓는다. 태수는 고향이 서울이요 양반의 집 과부의 외아들이요. 재산은 천석 추수나하고 지금 은행에 다니는 것은 장차 무슨 큰 경륜이 있어 이를 배울 겸 그리 하는 것이요. 결혼식은 이제 예배당이나 공회당에 가서 신식으로 할 테고, 잔치는 돈을 많이 들여 요리집에 가서 할 테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마음은 있어도 혼인할 엄두를 못 낸다니까. 그렇잖아도 혼인 비용을 전부 쟤네가 대줄 요량을 하고 있단다고 하고. 그러니 털어놓고 말이지, 시방 이 지경이 된 우리한테 당자가 그만큼 잘나고 집안이 좋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규격이 맞는 그런 혼처가 좀처럼 생기기가 어려운 노릇인데, 그게 다 연분이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잘 상의를 해보고 나서 이 혼인을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너희 아버지는 너의 의향을 물어보라고 하시지만 너도 노상 그 사람을 모르는 배 아니니 물어보나마나 내 맘에도 들 것이다. 이렇게 유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잠긴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어 딸의 기색을 엿본다. 모친의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해서
초봉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태수의 영상은 이제는 더할 나위도 없이 찬란해가지고 승재의 그렇잖아도 뒤로 밀려난 희미한 영상을 더욱 압박했다. 초봉이는 그것이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면서 나도 몰라요. 고함쳐 포함이라도 하고 싶었다. 새 모녀가 잠시 말이 없이 잠잠하고 있다가 유씨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개봉이가 얼른 내달아 초봉이한테 의미 있는 눈을 찌끗찌끗. 언니 참 잘 됐구려. 그만하면 오케이지. 뭘 생각하고 있어? 하하, 우리 언니가 인전 단에 노코시를 타게 됐단 말이지. 하하. 웃어대면서 언중유언의 말로 짓궂게 놀려주고 있다. 초봉이는 눈을 흘기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언니, 내일 아침 버텀은 밤 내가 할게. 응? 헤헤, 척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 대신 이제 언니 결혼하고 나서 혹시 서울로 가게 되거들랑 나 공부 좀 시켜주어야 해? 응? 아이, 왜 대답을 안 해? 난 많이도 바라지 않고 자그마치 의학 전문이나 약학 전문 하나만 맞춰주면 그만이야. 개봉이는 이 자리에서는 형을 놀리느라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가 의학 전문이나 약학 전문을 다녀 한계 버젓한 기술을 캐치하고 싶어하는 것은 노상 두고 하던 말이요 진정이었었다. 온 가짜는 년이 유씨가 개봉이를 타박을 하는 것이다. 이년아, 내 따위가 공부는 더해서 무얼하니? 사람 의젓자는 것 공부시키기에 공력만 아깝지. 아이고 어머니도 어머니 그래도 나도 언니 덕 좀 볼걸. 아버지도 이제 부자 사위한테 단단히 덕 보려면서 전연의 주둥아리를 유씨는고만 펄쩍 뛰면서 개봉이를 때릴 듯이 벼른다. 안 그럴게요 어머니. 다신 안 그럴게요. 그렇지만 어머니 저 거시기 조사나 좀 해보았소? 아 이년아 조사가 무슨 조사야? 그 사람이 부자요 다 양반이요.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그년이 곤 달걀 지구 성 밑엔 못 가겠네. 하하 그럼 언니가 고운 달걀 푼수밖에 안 되나? 전현을 그저 아이 계집애년아 너희 아버지 하면 내면 다 오죽 알아서 하려고 내년이 나서서 건방지게 쏙쏙 참견을 하려들어? 네, 다 그러시다면야. 나도 다 언니를 생각해서 그런 거랍니다. 이년아, 고양이 쥐 생각이라고 해라. 네, 언니가 아까는 곤 달걀이더니 인전 또 쥐라. 오늘 저녁에 울 언니가 둔갑을 많이 하는군. 전현을 내 요년. 유씨는 얼렁매면서 옆에 놓았던 침척을 집어들고 개봉이 얼른 날쌔게 마루로 해서 건넌 방으로 달아난다. 인연 인제 보아라. 등줄기에서 노린내가 나기실이 늑신 두들겨 줄 테니. 사람 못된 년 같으니라고. 유씨는 부하는 났어도 일병 개봉이가 건넌 방으로 가고 없는 것이 다행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초봉이한테 하려는 그 말은 여우 같은 그년 개봉이가 있는 데서는 내 놓기가 겁이 났었다. 보나 안 보나 그 주둥아리에 또 무엇라고 말참견을 해서 속을 상해 줄 테니까. 가 아니라 실상은 개봉이가 무서워서. 유씨는 부하를 사귀느라고 한동안 잠자코 바느질만 하다가 이윽고 목소리를 훨씬 보드랍게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그리고 이것 말이야. 아직 내한테까지 할 건 없지만 기왕 말이 난 길이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한다더라. 혼수 비용을 자기가 말끔대서 하기도 하려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게 지낸다니까 원 그래서야 어디 쓰겠냐고. 그럼 이제 혼사나 치르고 나서 자기가 돈을 몇천 원이고 유씨는 몇천 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대들이 계시니 너희 아버지더러 무어 점잖은 장사나 해 보시란다고 그런다더구나. 그렇다고 너라도 혹시 애비가 사우 덕에 호강을 하려고 딸 자식을 부둥부둥 우겨서 부잣집으로 떠실어 보내려고 하지나 않는고 싶어. 어찌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디 설마 한들 백만금을 준다기로서니
당자되는 사람이 흠이 있다든지 또 꺼림직한 구석이 있다면야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일이지. 어쩌면 너를 그런 데로다가 이 애미애비가 보낼 생각인들 하겠냐. 그저 첫째로는 너를 위해서 하는 혼이니요. 그래 내가 가서 고생이나 않고 호강으로 살기도 하려니와 또 그 사람이 미천이라도 되어주어서 장사라도 하면 그게 다 나쁠 일이야 없지 않느냐. 유 씨는 바늘귀를 꿰는 채하고 잠깐 말을 멈추고 딸의 기색을 살핀다. 글쎄 이해야. 유 씨는 다시 바늘을 놀리면서 음성은 벼랑간 처량하다. 너도 노상 그런 걱정을 하지만 너희 아버지 말이다. 그게 허구 다니는 꼬락서니가 그게 사람 꼴이더냐. 요즘날 저녁에도 글쎄 두루마기 고름이 뜯어진 걸 다시 달아달라고 내놓더구나. 아마 누구한테 멱살 제비를 당한 눈치더라. 말은 안 해도 어이구 그 빈차리같이 뱃삭 야외 가지고는 소 갈 때 말 갈 때 안 가는 데 없이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런 복력이나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푼이라도 물어다가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휘유 생각하면 애차롭고 눈물이 절로 난다. 눈물이 난다는 유 씨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그것은 부친을 가엾사는 눈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상 그건 만도 아니다. 그는 모친에게서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 미천으로 돈을 몇천 원 대 주어서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는 더 여부 없이 태수한테로 뜻이 기울어져 버렸다. 그거야 태수가 미리서 마음을 동요시킨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조건이고 보면 필연코 응낙을 않던 못할 초봉이다. 그러나 시방 초봉이는 제 마음의 한편 눈을 감고서라도 태수한테 뜻이 있어서가 아니오. 그 유리한 조건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나마 승지한테 대하여 커다란 미련과 민망스러움이 간절했다. 그러나 가령 그렇듯 박절하게 옹색스런 회포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무려나 아직까지는 그게 첫사랑의 싹이었던 걸로 해서 태수한테보다는 승지한테로 정은 기울어 있었던 게 사실임에 그만한 미련의 상심은 아무튼지 없지 못했을 것인데 마침 겹쳐서 모친 유씨의 그 눈물만 못 흘리지 비극 배우 여대측에 능청스런 세리프가 있어 노니 또한 비감의 거리가 좋겠던 것이요. 게다가 또다시 한 가지는 그러한 부친과 이러한 집안을 돕기 위하여 나는 나를 희생을 한다는 처녀다운 계격. 이렇게나 모두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뒤엉켜가지고 눈물이라는 게 흘러내리던 것이다. 닷새가 지나 오늘은 양편이 한참봉 내 안방에 모여서 초봉이와 태수가 경사로운 약혼을 하는 날이다. 태수 편에서는 다 그럴 내력이 있어서 혼인을 급히 몰아친 것이요. 정주사 편에서도 역시 하루바삐 장사를 할 미천이 시각이 급해 그저 하자는 대로 응응 하고 따라갔던 것이다. 신부 편에서는 규수 초봉이와 정주사와 형주가 오고 신랑 편에서는 태수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 형보를 청했고 탑석불이 한 참봉 내 내외는 주인 겸 신랑 편이다. 5시에 모이자고 했는데 6시에야 수요가 정한 대로 겨우 들어섰다. 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는 초봉이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절절히 탐복하면서 아 요놈이 하고 샘을 덜럭내어 태수를 쳐다보았다. 형부의 눈에 보인 대로 말하면 초봉이 청초하기 초승의 반달 같고 연연하기 동풍의 세류 같았다. 시방 형부가 초봉이를 탐내는 품은 태수가 초봉이한테 반한 것보다 훨씬 더했다. 고걸 고저 소나기에다가 꼭 후뜨려 주고서 아드득 비어 물었으면 사뭇 비린내도 안 나게 했다. 형부는 퀭하니 뚫려가지고는 요기조차 뻗치는 눈방울을 굴려 초봉이와 태수를 번갈아 본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슬그머니 뒤로 나서서 태수의 뒷밑을 들추어내어 이 혼인이
파이가 되게 싫이 회방을 놀아볼까 하는 생각을 두루두루 해보기까지 했다. 마침 음식 분별이 다 되었던지 그새 안방에 부엌으로 팔락거리고 드나들던 김씨가 행주치마에 가뜬한 맵시로 앞 쌍창을 크게 열더니 방안을 한번 휘휘 둘러본다. 음식상을 어떻게 들여놓을까 하는 참이다. 태수는 약혼 반지 곽을 꺼내서 주먹에 움켜쥐고 김씨한테 흔들어 보인다. 약혼을 한다고 모여 앉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약혼인지 알 사람도 없거니와 분별을 할 사람도 없어 음식상이 들어오도록 약혼 반지는 태수의 포켓 속에 가서 들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령 결혼식이라면 명망가라는 사람을 청해 오든지 목사님을 모셔오든지 했겠지만 그럼 약혼식이니 명망가의 다음 가는 사람이나 부 목사를 불러올 것이냐 하면 그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은 좀 싱거웠고 일이 싱거운지라 자리가 또한 싱거워 나서 전원이 모여 앉은 지는 1시간이로되 초봉이는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았기 때문에 충혈이 되어서 얼굴이 아프고 형주는 장난을 못해서 좀이 쑤시고 태수는 장인 영감이 될 정주사의 앞이라서 담배를 못 피워 입안이 텁텁하고 정주사는 이제 혀가 갈라진 줄도 모르고 귀한 해태표를 연신 갈아 피우면서 탑삭불이 한참 봉더러 옛날 우리 조선사신이 삼국에 갔다가 글재주와 꾀로써 거기 사람을 혼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탑삭불이 한참봉이 거 묵은 셈 조간을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속이 고소했고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렇게 심심하게 앉아 있으니 아이놈한테 맡겨놓고 들어온 가게나 나가 보든지 정주사와 장기를 한판 두든지 하고 싶었고 김씨는 아랫목에 태수와 나란히 앉아있는 초봉이를 보니 일찍이 내가 태수와 누웠던 자리에 이제는 내가 앉아있구나 하는 시세움과 감개가 없지 못했으나 일변 안팎으로 드나들기에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형보는 처음에는 와락 이 혼인을 회방을 놀아볼까 하는 궁리도 해보았지만 회방을 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자는 호랑이를 불침 놓는 일이겠어서 생각을 돌려먹었다. 만일 태수와 파혼이 되고 보면 이 계집애는 도로 처녀로 제 부모한테 매여 있을 테요. 장차 어느 딴 놈의 것이 될지언정 형부 제가 손을 대기는 제 처지로든지 연줄로든지 어느 모로든지 지난한 일이나 그러나 태수와 그대로 결혼을 하고 보면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조화도 부릴 수가 있으리라 했던 것이다. 오냐 우선 너희끼리 시집가고 장가들고 해라. 해놓고 나서 서서히 보자꾸나. 형보는 아주 이렇게 늘어진 배포를 부리기로 했다. 그는 꼭이 처녀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었다. 하고 나서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들은 풍월로 강 건너 장항이 축항까지 되면 크게 발전이 될 테고 그러는 날이면 이쪽 군산이 망하게 된다고 태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씨부렁거리고 있고 모두 이렇게 갑갑하기 아니면 슴슴한 참이었었다. 그런즉 김씨 하나가 아무려나 처음부터 나서서 좌석도 분별하고 이야기도 붙이고 말하자면 서두리꾼 노릇을 하노라고 했는데 반지 조건은 촉망 중에 깜빡 잊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내 고놈 반지가 여보 나도 한몫 봅시다 하는 듯이 춤 반주를 하던 것이다. 김씨는 선뻑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릿어릿한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요. 그는 혼잣말을 여럿이 알아듣게 아따 아무려면 어떨라고 하면서 척척 걸어 들어와 태수의 손에서 반지곽을 툭 채워가지고 참말 아무래도 괜찮은 듯이 척 반지를 꺼내더니 마치 요술 부리는 사람처럼 좌중에게 한번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자 이게 약혼 반지예요. 이렇게 통고를 한 후에 다시 자 내가 끼워주어요 하고 선언을 하고는 초봉이의 왼손을 잡아당겨 무명지 손가락에다가 쏙 반지를 끼워준다. 빨간 루비를 박은 몸 가느다란 18금 반지가
초봉의 희고 조그마한 손에 예쁘게 어울린다. 초봉이의 손은 일제히 그리로 쏠려가지고 제각기 감회가 다르게 바라보는 12개의 눈앞에서 바르르 가늘게 떨린다. 김씨는 반지를 끼워주고 나니 그래도 원, 약혼이라는 게 이렇게 싱거울 법이 있으랴 싶었던지 잡았던 초봉이의 손목을 그대로 한 번 더 번쩍 쳐들고 자, 인전 약혼이 다 됐어요 하면서 좌중을 둘러본다. 권투장에서 심판이 이긴 선수한테 하는 맵시 꼴이다. 이렇게 해서 약혼이 되고 이튿날인 오늘 아침에 정주산의 집에서는 태수의 기별이라면서 탑사뿌리 한 참복내가 보내는 돈 200원에다가 간단한 옷감이 들어있는 혼시함을 받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그래서 단박 더운 김이 치닫게 우꾼우꾼 한다. 식구들은 초봉이만 빼놓고 누구 하나 싱글싱글 웃기 아니면 빙긋이라도 안 웃는 사람은 없다. 바느질이 바쁘게 되었다. 혼인날은 단 엿새가 남았는데 옷은 신부 것을 말고라도 집안 식구가 말끔 한 벌씩 새로 해 입어야겠으니 여간이 아니다. 그래서 저녁부터는 그새까지는 남의 삭바느질을 하던 이 집에서 되레 삭바느질꾼을 불러 모은다. 재봉틀을 새를 얻어온다. 광목을 찢어라, 솜을 두어라, 모시를 다뤄라. 마구 개 야단 법석으로 바느질을 몰아친다. 그리고 개봉이는 아랫방 문 앞에 서서 승재더러 닥쳤던 게 지붕이나 치어다 보라고 지천을 하고 있고